반갑습니다. 유수입니다. 오늘은 그 성리학이 나타나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일본에서 그 기술 연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회사에 그 정년을 앞둔 그 과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그 일본 사람들은 그 회사를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면은 반드시 책을 한 권을 그 발행을 하는 그런 관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은 그 회사 은퇴하고 책을 낸 책들이 많이 그 서점에 많이 있죠. 그 책을 한 권 내는 관리가 있는데, 이 과장님은 그 유교를 주제로 책을 쓰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자면 유교 사회인 한국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유교에 대해서 잘 알 거다 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토론을 좀 하자고 몇 번 저를 불러서 이제 그 얘기를 해봤어요. 주로 이제 그 과장님이 저한테 묻는 거는 한국에서 유교가 어떻게 발달했는가, 그리고 태계와 율곡의 사상은 서로 어떻게 다르며 어디가 같은가, 뭐 이런 거. 그 다음 양명학과 주자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한국에서는 주자학이 번성하고 양명학은 전혀 나타나지를 못했는가, 그 이유는 또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한국에서의 그 유교적인 그 풍습이나 이런 건 어떤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하고 이제 토론을 하자 하는데, 저의 그 유교에 대한 지식 수준이 그 과장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잘 알아, 그분은요. 공부는 많이 안 했어요. 워낙 그 실력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과장님하고 대화 상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은 자기는 책으로만 공부를 했으니까 실제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가, 막 이게 알고 싶으니까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저히 그 대화 상대가 안 됐어요. 요즘 표현으로 빌리자면 그 과장님이 유교 덕후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산당집은 그 성리학 교재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그 성리학 중심의 그 얘기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그 유교 지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심오한 유교 철학을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유교라는 게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성리학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요, 성리학보다 더 넓은 범주의 학문을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종교인 듯 아닌 듯 학문인 듯 아닌 듯 싶었던 게 뭐였죠? 유교, 유학, 그죠? 그 유교, 유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학문이니까 유학으로 할게요.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학문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리는 건 유학이라는 건데, 이 유학에는 상당히 많은 학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뭐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배울 성리학. 성리학도 하나의 유학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가볼게요. 오늘 또 배울, 자, 오늘의 제목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양명학이잖아요. 양명학, 이것도 유학의 일종이에요. 유학의 일종. 그럼 더 가볼까요? 이거 말고 깊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훈고학. 자, 훈고학이라고 하는 것도 유학의 일종이에요. 자, 훈고학. 조금 말이 어렵나요? 더 어려운 거 말해볼까요? 고증학. 자,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고증학.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우리가 한국에서는 중상학파, 중농학파, 이런 학파들이 무슨 학을 연구하죠? 실학, 그죠? 실학. 실학도 유학의 일종이에요. 자, 실학. 자, 또 있는데요. 우리가 점점점 중국 역사가 최근으로 올수록 등장하는 학문인데, 개혁에 대한 걸 더욱더 강조하는 학문이 있어요.
공양학이라 그래서 공양학. 자, 이렇게 학문이 참 많죠, 그죠? 이게 우리 동아시아 교과에 나오는 유학의 일종이에요. 다 유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쌤이 유독 성리학만 빨갛게 칠했죠, 그죠? 자, 성리학은요, 우선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말하면요, 일단 성리학은 모든 유학의 우두머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동아시아에 아주 강한 영향을 끼쳤던, 거의 나라에서 관학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고 장려하고 나라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천하는 이런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었어요. 그럼 나라가 막 밀어주고 잘 챙겨주는 그런 학문들은요, 대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형식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리학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성장한 학문들이 많은데, 자, 여기서 양명학이 그렇고요. 성리학이 너무 평등을, 너무 신분의 차등을 강조한대요. 반발했고요. 신학은요, 성리학 자체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대요. 자, 그리고 또 고증학은요, 성리학은 너무나 심하게 한족 위주래요. 자, 그리고 너무 주관적이래요. 공양학은요, 너무 또 성리학이 개혁의 의지가 별로 없대요. 자, 그럼 여기서 훈고학은요? 훈고학은 성리학이 있기 전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성리학에 반대하며 등장한 건 아닙니다. 여튼 이렇게 성리학이 막 잘 나가니까 다른 학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이 성리학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쌤이 지금 여기 적어놓은 이 학문들은요, 대개 중국에서 유행한 학문들인데, 더 깊이 가보자면 이 성리학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는 성리학이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국학. 이 국학은요, 나라 국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최고다, 이런 학문이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아주 추앙 정신을 가득 담은 학문이 국학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성리학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우리는 성리학이 주장하는 내용보다는 옛날 공자의 사상이 더 좋아. 옛날 공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옛 원시 유학으로 돌아가자. 옛날 원시 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학인데요. 자, 쌤이 지금 녹색으로 쓴 거는 모두 일본에서 발전했던 학문들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어디? 일본에서 발전한 학문들인데, 자, 크게 봤을 때 지금 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크게 봤을 때 성리학은 여러 가지 유학의 하나의 일종인데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이 아주 컸으며, 이 성리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이 중국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나오고, 더 나아가자면 한국도 나오고,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미리 봐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성리학은 유학 중에 가장 영향력이 아주 강하다. 자, 그러면 이 학문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같이 봐야 되겠어요. 유교는 준초시대 공자가 정립한 학문으로 어질물 최고 이념으로 삼고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를 지향하는 국가 통치 이념 중심의 학문이었다. 공자는 준초시대 어지러운 사회를 유교를 통하여 교화하려고 애를 썼으나 실패하였다. 만년의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를 모아 가르치고 시경, 서경, 예경, 악경을 정비하였으며 춘추와 함께 주역을 해설한 책 10익을 저술하였다. 공자가 죽은 후에 제자들이 공자의 언행록인 논어를 편찬하였는데, 어질문 바로 효제라 하여 가족적 결합과 함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애정을 강조하였다. 공자는 훌륭한 정치가 행해졌던 주나라의 예학을 끌어들여 그것의 실행을 강조하면서 예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사회 규범이며 그것은 바로 어질매의 사회성과 객관성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공자는 이른바 요순시대를 롤모델로 삼아서 예절과 음악을 통하여 다스려지는 이 상향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전국시대에 맹자가 나타나서 인의를 주장하였으며, 또한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하여 착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덕치를 통한 왕도 정치를 주장하였다. 맹자는 인간의 원래 본성은 누구나 착하다는 이른바 성선설을 주장하여 성리학에서 기본 바탕을 이루는 철학이 되었다.
효제라는 것은, 효는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는 얘기고, 제라는 건 형제간에 우애롭게 지낸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형제간의 우애는 효도의 한 부분이에요. 왜냐, 부모님은 형제들이 아주 우애롭게 살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형제간의 우애는 사실은 효도의 한 부분인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는 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교는 수신, 자기 몸을 수양해 가지고 화목하게 내하고 가까운 가족, 사회, 국가 전체가 화목을 이루는, 이게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화목하게 살자 하는 게 기본인 거죠. 공자가 이제 고전, 지금 말하자면 사서오경을 정리를 했는데, 그때 공자님이 정리한 시경, 서경, 주역, 예경, 악경, 춘추 6경이 있었어요. 지금 없는 거가 악경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서에 들어가는 뭡니까, 대학하고 중용은 그 당시에는 이게 예기에 들어있었어요. 예경이 예기죠. 근데 이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자꾸 이제 유학자들이 뭐 우애롭게 살아야 된다,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법으로만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니까 막 그 유학자들 싹 잡아 땅에 파묻어 불고 책을 다구도 다 불태워 버렸죠. 그러니까 분서갱유로 이 공자님이 정리한 책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뒤에 이제 한나라 무제 때 와가지고 다시 이제 복원을 해 살렸는데, 결국 악경은 살려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악경은 지금 없어요. 그 고대에만 있었죠. 근데 공자가 예경과 악경을 정립할 정도로 예절과 음악을 아주 중요시한 거예요. 왜냐? 예약으로 다스려지는 하상주 3대를 이상정치라 보고 그것을 실현해서 이상향을 만들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악이란 게 뭐예요? 예라는 건 예절이고 악이란 건 음악이에요. 예절이란 거는 상하, 질서, 말하자면 장유유서라든지 이런 질서를 지키는 게 예절이고, 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지어놓은 음악가가 만든 악보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어울려서 말하자면 박자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악으로 다스려지는 하상주 3대의 이상정치를 만들자 하는 게 유교였기 때문에 공자님도 예절과 음악을 굉장히 중시했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보면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해요.